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우산도 없이 이제 그냥 왔는데, 요 이제 강연 장소에 가까이 오니까 비가 슬그머니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또 비가 오는데 몇 분이나 와 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이제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또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셔서 오늘 함께 열하루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정말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네, 시작할까요? 이거 저를 위한 박수가 아니고 한강 작가가 네,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또 이제 국문학도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K 한류가 이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음악, 스포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문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1세기가 이 과학 기술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21세기가 한편으로는 문화의 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냐, 강대국이냐, 이 기준이 이제 20세기에는 그 힘, 이런 거죠. 물리적인 힘, 뭐 군사력,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선진국, 강대국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문화의 세계에는 이 정신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이, 국민이 어떤 예술과 문학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이제 세계 시민, 어떤 선진국의 지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하다못해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 문학상 작가가 2명씩이나 되고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영국 하면은 이제 얘기했지만 세익스피어, 독일 괴테,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늘 20세기 그 먹고 살기 바쁜 그 시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문학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약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또 이 한국인들이 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이 문과와 이과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런 안목을 가져야만 우리가 기술 발전 넘어 또 인간의 길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아시아 최초의 여성이 수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전학자잖아요. 그래서 고전 시대에는 여성이 교육받으면 오히려 구박을 받아요. 그 허난설원도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시댁에 구박을 받아서 되게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여성들은 20세기 초만 해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렇게 정말 열악한 또 어떤 차별과 그런 것을 받아왔던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여성이 그것도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탔다는 거, 이 여성의 위대함, 오히려 교육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깨닫는 게 여성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어떤 또 여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좋은 또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축하함과 아울러 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3대 문화유산, 충무공, 세종대왕, 그 다음에 한 명이 뭐였죠? 연안 박지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열알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에 게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 그런 이제 작가인데 이번에 이제 문학에서 이 한강 작가가 문학으로 세계를 갖다가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는 고전에 연암이 있으면 우리 현대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진짜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 연암이 한강에 묻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암만으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이제 문학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요번 한강 작가를 계기로 해서
좀 문학에 대한 또 책 읽기. 우리 이제 여기 지금 도서관이긴 한데 이런 어떤 이제 책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여기에 살짝 묻어서 연암에 대한 위상도 한번 새롭게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같이 열알기에 대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열알기는 제가 100강을 해도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시적인 산문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떤 언어가 상징이나 은유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해요. 연암 박지원은 이제 우원이 많아요. 우리 고전에서는 그런 어떤 숨김의 미학을 우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연암의 언어가 또 그렇게 우원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과 연암은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어떤 그 시대를 몸담고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섬세한 그런 어떤 감성적인 표현력이나 역시 이런 거는 남자가 여성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그 글에 나타나는 섬세한 내면 의식과 어떤 표현력 이거는 이제 연암이 따를 바가 못 돼요. 근데 고전 시절에는 그런 자의식이라는 개념, 내면 의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또 약했던 시대적인 조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강 작가가 은유와 어떤 상징으로서 글 속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녹여냈다면 연암은 우원으로서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열알기의 많은 부분들이 우원으로 가득해요. 그 열알기 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요. 연암의 글은 장자의 그런 어떤 이제 우원을 갖다가 가득 담고 있는 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하일기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일기잖아요. 그럼 일기에 여러분 일기는 사실의 문학이에요? 아니면은 허구의 문학이에요? 사실이죠. 일기니까 여러분 혹시 일기를 거짓말로 쓰시나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는 기본적으로 사실의 언어인데 연암의 열하일기는 우원의 언어라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흔적과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한 우원으로 사실은 허구와 사실을 적절히 담아내서 그러면은 열하일기에 우원이 담겼다는 건 뭘 말하느냐? 단순한 사실의 여행기, 사실의 일기를 넘어서 굉장히 소설적인 형상화가 잘 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는 단순한 일기, 여행문학이 아니라 굉장한 서사 전략을 담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설적인 형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거를 이해하고 이 열하일기를 읽으면 어떤 새로운 모험으로의 여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북학사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도대체 뭘 들려줘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데 근데 이제 북학사상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이 북학사상과 관련 있는 일단 기본적인 배경을 해드리고요. 열하일기에서 허생의 꿈이 드러난 허생전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 이제 옥감야화라고 하는 이제 편명 안에 있는 건데 좀 어떤 허생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학과 연결 지어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열알기 첫걸음이라는 책에 앞에 이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간단하게 이제 1, 2분 본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중국에 사행을 가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저 한양부터 요 북경에 이제 어떤 이렇게 사행을 다녀와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사신들은 다 북경, 여기 이제 황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암은 그 걸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러 갔다 그랬죠? 갔을 때 이 걸륭제가 여기 이제 북쪽에 몽골, 티베트, 저 러시아, 이제 이런 어떤 종족들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고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저 티베트, 몽골, 달라이라마 지금 그러니까 판첸라마를 갖다가 이렇게 초빙을 한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를 우대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정치 외교적인 것으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정치인은 안 믿어도 종교 지도자는 다 우러르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첸나마를 갖다가 초빙하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요 열화, 여기 또 피서산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를 열겠다 해가지고 조선사신사상 최초로 열화를 다녀옵니다. 자, 요게 총 몇 개월의 여행이라고 했죠? 네, 2달? 저 2달이라고 안 했습니다. 총 몇 개월 걸렸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고전시대 사행 평균 어떤 소요 기간이에요. 연행 소요 기간. 몇 개월이죠? 5개월입니다. 연함도 5개월 걸려요. 왜냐면 옛날에 비행기가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양반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수행원이 70% 이상이에요. 하인 그룹. 하인들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그 하인들한테는 집신 한 3컬레 정도 줘요. 그러면 이 하인들은 그 집신 3컬레를 가족한테 주고서 맨발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인들이 좀 말썽을 일으키는 게 그 중국의 민가에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훔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앓은 일도 있고 그렇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두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말을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두라고 하는데 마두가 없으면은 이 사행들이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말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물론 역관들도 있지만 이 마두들은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30, 40여 차례도 돼요. 그래서 중국어에도 능통해요. 그러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이 하인 그룹, 특히 마두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늘 마두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어쨌든 열화를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북경에 와서 돌아온 기간은 5개월인데 열화에 머문 기간은 며칠이었다고 했죠? 네, 나흘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5개월 가운데 다시 6일. 열화에 묵은 기간은 6일인데 열화일기 전체 분량 가운데 이게 저 번역을 하면 3권이 나오거든요. 열화에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그 분량은 어느 정도라고요? 열화일기 전체의 몇 분의 몇? 절반 정도 가까이 돼요. 6일 동안 딱 그것도 처음으로 녹음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던 시절에 6일 동안 머물고 왔는데 한 권 반 분량의 열화에서 겪은 일. 그래서 열화일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자면 우리 삶이라는 거,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70년을 살아도 누구는 한 페이지의 이야기를 남기지만 누군가는 일주일을 살아도 한 권의 이야기를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가늘고 길게를 추구하지만 짧게 살아도 뭔가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이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학사상이니까 그 전제가 되는 거를 간단하게 먼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고대의 이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이론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사극이라든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쉬운 이해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론이라는 게 뭐냐? 화는 일단은 요거는요. 혹시 저 한자인데 화 무슨 화자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모르셔도 돼요. 요 화는 사실은 이제 꽃화, 화려하다. 여러분 혹시 화촉을 밝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화촉을 밝히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네? 결혼하다. 거기서의 화가 이 화자를 쓰는 건데 촛불 가운데 화려한 그 초를 말해요. 그래서 빨갛고 요런 걸 물들여놔요. 이렇게 흰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거는 너무 귀해서 관청에서만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한 날에 빌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특별한 날이라는 게 결혼식 날에 요 화촉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화촉을 밝히는 건 결혼을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 화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꽃, 화려하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화려한 문명. 그리고 이는 오랑캐리. 그러니까 화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문명과 야만, 문화인과 오랑캐인 이런 뜻이에요. 문화, 오랑캐 또는 문명, 야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뭐라고 부르죠?
중화 뭐죠? 뒤에 정확한 명칭.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화. 그 중화의 뜻이 세계의 중심, 문명의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문명의 중심지. 근데 고전 시절에는 이제 그 고전 시대의 의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떻다고 생각을 했죠? 네모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천원지방이라 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유학의 기본 의리예요. 이 지구가 네모나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그 정가운데 어느 나라?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들이 저 유럽과 아메리카를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알아봤자 이쪽에 일본, 그다음에 유구국. 지금 오키나와가 옛날엔 유구국이라고 불렀어요. 저쪽으로 러시아, 티벳, 몽골, 이쪽으로 인도, 베트남, 필리핀 요 정도. 요런 아시아권 나라를 이제 이해했고 그거를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지구는 네모나기 때문에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서 감히 멀리 갈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제 가운데에 늘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명의 중심.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지금 중국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국제. 일단 싸구려, 가짜 이런 거 많이 떠오르죠. 유럽제 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쵸? 오늘날 사람들이 이 유럽과 아메리카를 갖다 선망하는 것과 비슷하게 과거 고전 시절에는 중국을 그렇게 선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절에 중국제 하면 어떻게 떠올리면 돼요? 지금의 샤넬, 루이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제 하면 그러니까 껌뻑 죽은 거예요. 어떤 종이라든가 모든 거 다 문방사오, 골동품 이런 거 다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하나는 종족. 종족적으로는 무슨 종족이어야 될까요? 중국인은 무슨 족이죠? 한족. 그래서 우리가 중국자라고 안 하고 한자라고 부르거든요. 한문? 한족의 문자라는 뜻이에요. 한강할 때 그 한이 무슨 한자 쓰는 줄 아세요? 한나라 한을 써요.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한자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나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고전 시절에는 그래서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에 뭔가 멋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의 지명, 산이라든가 또는 또 동네 이름으로 많이 따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이 뭐 많이 여기 이렇게 산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예전에 중국의 유명한 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온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그런 어쨌든 전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종족적으로는 한종이고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 공자께서 이제 서양은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다 진리잖아요. 우리 동양은 공자님이 한 말씀하면은 그게 다 진리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피발자임을 한 오랑캐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피발자임,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건 오랑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머리는 풀어헤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임을 해야 돼요. 이게 양반들의 전통적인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인은 머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야만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살아가면 우리는 다 지금 야만인. 야만인이에요. 예, 그래서 문명인의 표상.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족이나 지리적으로는 절대 문명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요. 화의의 실현 여부는 오랑캐냐 문명이냐의 실현 여부는 예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예의, 머리 묶는 거. 이거를 어떤 문화인, 문명인의 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게 고전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런 중화의 제도와 전통을 이은 나라가 명나라 때까지예요. 명나라는 또 한족이고.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랬죠? 청나라는 무슨 족이죠? 만주족이에요. 여진족. 거기다가 이게 아니고 묶는 게 아니고 뭐죠? 변발이잖아요.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청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랑캐. 그래서 청나라를 부르는 호칭은 오랑캐 호. 호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중국제를 일컫는 명칭이요. 이게 제가 어디서 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얘기가 별로 없구나. 중국제는 그래서 호자가 붙는 거예요. 호두, 호밀, 그리고 호주머니, 호주머니. 중국식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또는 당자, 당나라 때가 문화의 중심이었거든요. 당면, 당근,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건 뭐라고 불러요? 양이잖아. 양복. 그렇죠. 양파도 서양파라는 뜻이에요. 네. 양식, 양장점, 또 양말. 양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양 버선이에요. 한자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중국은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오랑캐호. 그래서 오랑캐 또는 되놈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병자호란의 치욕 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공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는 저 북쪽을 무찌르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북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북벌 거기서 이 북은 정확하게는 중국 청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벌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까지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가장 강력한 국가 대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주화파는 이때 이제 저기 뭐죠? 중국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저 남한산성까지 피난하잖아요. 인조가 이때 일단 훗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화친합시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이 주화파? 최명길. 그 다음에 저 오랑캐에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 나 비굴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랑캐에 죽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주전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김상헌. 이걸 알고 싶으면 남한산성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책을 소설을 읽든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논술 주제로도 되게 좋아요. 뭐가 더 현명한가?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오랑캐에게 항복하느니 비굴하게 사느니 끝까지 싸우다 죽읍시다. 이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저 오랑캐에 대한 대항이 우리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앞에도 있어요. 민족이나 백성보다 우선하는 건 의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의리가 무슨 의리라고요? 대명의리.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 청나라가 오랑캐인 이유는 명나라가 중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나라를 쓰러뜨린 청나라가 바로 이제 오랑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민족이 아니에요. 그게 죽더라도 그 의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굽혀도 나는 내를 따르는 백성들을 살릴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백성들이 다 죽는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화친을 맺는 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연암시대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는 이거 이제 열알계도 나와요. 이게 늘 우리 이제 어떤 백성들의 생각에 늘 이렇게 쇠뇌시킨다고 하죠. 그 의식화시킨 생각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 살아. 그 다음에 중국 땅에 가면 온통 노린내 천지가 나. 왜냐면은 청나라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죠? 짐승 가죽 같은 거 잘 입었잖아요. 저 기마 민족이다 보니까 가죽 냄새, 막 짐승 이런 거 만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땅은 노린내 천지고 백성들은 개, 돼지 같이 살고 있어. 이게 이제 열알기도 나. 그때도. 물론 그 이전에는 정보가 제한된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청나라가 처음에는 사신들이 오면은 문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관사에 도착해요. 관사 밖을 못 나가게 해요. 왜? 이건 명나라 때는 더 강했어.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명나라인데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신들이 오잖아요. 문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염탐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복해내가지고 나중에 옛날에는 맨날 그 전쟁의 시대인데 그래서 못 나가게 해요. 청나라도 초반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자신감이 붙었어. 쟤네들은 해도 안 돼. 이거를 알면서 조금씩 열어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살짝 뇌물 주면 더 자유롭게. 그래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북경을 갖다가 이렇게 나들이, 유람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이제
환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봤더니 이게 개돼지만도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화려해. 이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걸륭제 때 18세기 후반에 중국은요, 그 북경은, 베이징은 그때는 연경, 북경 두 개 다 불렀어요. 유럽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도시 안에. 비단길을 통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일찍 좀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건 이제 실학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지 말고, 좀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자. 이런 어떤 이제 실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런 발달된 문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당시 조선 후기 우리 백성들의 삶은 많이 가난했잖아요. 굶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낙후된 조선의 어떤 백성들 조선 사회를 조금 더 개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발달된 그런 세상,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특히 연안 같은 경우는 이용후생을 통해서 아까 경제 지난주에 했던 그 이용후생을 통해 부국강병을 하자. 이 논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북학이에요. 북쪽을 배우자. 벌이 아니라 배우자로 바뀌는 거예요. 북학이라는 말은 연안 박지원이 나는 북학자 이런 게 아니에요. 20세기의 학자들이 요 당시에 북벌과는 반대로 오히려 저 청나라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자고 주장한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부르자. 근데 그 북학파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박제가라는 사람이 완전 중국통이거든요. 중국의 연암의 수제자이기도 해요. 근데 성격이 아주 호가 분명하고 좀 뭔가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연암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보니 그래는 그래요. 하지만 엄청난 천재.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 책 이름이 북학의거든요. 북학에 대한 논의. 그 북학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을 써요. 거기에서 북으로 중국에 가서 배웠거늘 북학어 중국. 여기 그래서 북학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이 북학이라는 걸 따와서 우리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부르자 해서 이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사가 박지원과 박제가와 홍대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하일기엔 그런 이용후생과 북학의 정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 중국 땅을 오랑캐야 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뭐 이렇게 나쁘게 쓰거나 이게 아니라 배울 건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나라에 발달된 어떤 뭐 수레라든가 기와 얻는 법이라든가 벽돌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서 우리 조선 사회가 수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열하일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옥감야화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열하일기의 한 편명이고요. 이 옥감야화 안에 허생전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옥감야화가 옥갑에서의 밤 이야기라는 건데 이게 이제 걸륭제의 칠순잔치를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옥갑이라는 곳에 들려서 밤에 참모들과 침대 옆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허생전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옥갑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찾아도 없어요. 그럼 혹시 뭐 연암이 뭐 이렇게 잘못 알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연암이 허생전을 얘기하고 싶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짐짓 실제처럼 썼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생전에 연암의 꿈이 담겨 있어요. 허생이 연암의 또 다른 자아예요. 연암의 꿈을 담은 이야기가 이제 바로 허생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상황상 이제 막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허생은 묵적동에 살아요. 남산을 말해요. 남산 밑에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맨날 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과거 이제 한 10년을 기약하고서 막 이제 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글 공부를 한 지 7년 차 되던 날, 어느 날 아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서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돈 좀 벌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죠. 이 뜻으로 좀 장인밭이라도 좀 하셔야죠. 장인밭이는 아까 말한 그 기술자.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 허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장사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미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서 이제 버럭 화를 내요. 아니 글만 있더니 맨날 어떻게 하겠소만 배웠소? 기술자도 못하겠다. 장사도 못하겠다. 그럼 도둑질해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허생이 아깝다. 내가 10년을 기약했는데 7년 만에 간도해 하더니 한 이 구박에 쫓겨나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여러분은 이 허생의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이 영웅 이 허생 이 연암의 자아인데 이 허생을 갖다가 막 구박해서 조금 좀 참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허생을 좀 두둔해 볼게요. 허생을 조금만 더 참아줘서 그래서 과거 공부에 이렇게 급제할 때까지 좀 잘 좀 뒷바라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10년이면 7년 차예요, 이거 7년 차. 신랑 뒷바라지 하다가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1, 2년도 아니고 지금 이제 7년 동안 맨날 지금 굶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아도 너무 많이 참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다 아마 아내 입장에 있으실 것 같대요. 7년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7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 경제 다 팽개치고 공부만 하는 이런 무능력한 그런 쌤님, 허생. 그죠?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반박도 돼요. 지인지감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 고전에는 지인지감이 사람의 그 능력, 잠재력을 알아보는 능력.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할 때 그 현재의 경제력만 보나요? 이 사람이 장차 그래 이 지금 현재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하면서 이제 그래 사시 공부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야. 언젠가 하겠지. 그쵸? 이제 능력을 믿고. 이런 지인지감이 있어야지. 지금 허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지인지감도 몰라보고 일찍 내쫓아? 이런 게 있어요. 이 속담이 뭐냐면 옛날에 어떤 한 가난한 선비가 맨날 글 공부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보다 못해 쫓아냈어. 그래서 이 선비가 이제 밖에서 결국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딱 마을로 돌아와. 그러니까 아내가 막 맞아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가서 물을 떠오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표주박에 물을 떠오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쏟더니 다시 담으시오 그랬대요. 그게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있는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인지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참아주지 할 때까지 그걸 못 참고 이렇게 구박을 해서 내가 쫓느냐? 자,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7년은 심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를 악처라고 하는데 그렇게 욕할 게 아니죠. 가난한 철학자,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누구라도 악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생의 이제 아내를 그렇게 지인지감이 없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암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연암은 허생은 연암의 자아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암 박지원은 양반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비들이 놀고 먹는 건 안 돼. 이거는 이제 박제가나 연암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양반들도 일하게 하라. 그거는 그 전에 성호이익이나 이런 분들도 좀 주장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허생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이런 무능력한 허생을 갖다가 자극하게 해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사람. 그러니까 앞부분의 그 허생은 연암의 반성적인 자. 반성적인 자. 그래서 그 아내의 그 등 떠밀기에 의해서 드디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길거리에 변부자. 꾀재재한 몰골 가서 변부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1만 냥만 빌려줘. 그러니까 변부자가 말도 없이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만 냥을 가지고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뭘 다 사죠? 과일을 사재기 다 사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어떻게 돼요? 10배로 올라요. 그래서 이제 10배로 팔아요. 그 얼마나 벌었죠? 10만 냥이 됐죠. 그걸 가지고 다시 제주도에 가. 제주도에 말총을 다 사. 이 말총이 뭐 갓을 만들거나 이런 데 쓰는 재료거든요. 이게 또 10배로 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0만 냥을 벌죠. 그럼 지금 이 허생이 이게 지금 이거 제대로 된 짓인가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독과점, 그죠? 매점매석. 매점매석이, 사재기 매점매석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경제 행위로 본다면 벌 받을 짓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라의 허약한 경제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허술해. 한 곳에서 그거를 다 싹쓸이 했더니 그냥 갑자기 가격이 막 폭리가 되는 이 허약한 경제적 기반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조선 후기의 도둑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꺽정 소설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도둑대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도둑 그 대장과談판을 지으러 간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이 있어? 그러니까 도둑들이 웃으면서 땅이 있고 마누라가 있다면 왜 도둑이 되었겠소? 자, 우리는 도둑 강도하면은 이 나쁜 놈하고 무조건 배척하죠. 근데 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작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왜 도둑이 되었겠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조선 후기의 그 걱정거리인, 근심거리인, 사회적 문제인 도둑들은 왜 도둑이 된 거예요? 땅 다 뺏기고. 그때 삼정의 문란 아세요? 관리들이 다 뺏어가요, 소도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정약용도 그 노전리 백성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생식기 거세해가지고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뺏기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막다른 곳에 몰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산적이 되고 도둑이 된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100냥씩을 주면서 어떻게 아내와 소를 데리고 와라. 근데 도둑들이 이제 믿진 않는데 설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걸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인도. 이게 이제 무인공도. 그게 이 무인도가 어디냐면 중국과 일본과 그 조선의 어떤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섬이에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막 농작물이 저절로 자라. 그래서 이 도둑들을 이끌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을 일구면서 또 그때 그 나가자키? 저 일본에 나가자키라고 있나요? 나가사키? 네, 거기에 큰 저기 뭐야 그 뭐죠? 가뭄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또 구휼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도둑이야? 근데 이제 왜를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선량한 백성들이었는데 왜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뚝 뛰어 넘어가요. 이완대장을 만나요, 나중에. 그 이제 변부자의 추천으로. 이완대장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좀 뭔가 제대로 할 인재를 구하고 있던 처에 변부자가 허생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허생은 이완대장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막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나라를 일으킬 방도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시사삼책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세 후기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막 이제 이완 대장한테 막 이렇게 뭐 인재를 등용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완 대장이 그거를 들어줄 수 없다 하니까 가지고 있던 칼로 이완 대장을 찔러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완 대장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찾았더니 허생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이제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어떤 희망을 별로 갖지 못하는 거죠. 그 사라진 허생. 이 허생이 언젠가 다시 나타나서 진짜 이렇게 어떤 이 바로 연암이 꿈꾼 아까 그 무인도의 꿈 또는 이 시사삼책의 이런 어떤 반책을 통해서 이영우생을 통해 좀 더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 그런 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허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너희들을 부유하게, 그러니까 이제 민생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 민생고 해결이 연암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암은 자기는 양반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간은 그 삶을 보면은 늘 어떤 거 이웃 공동체를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백성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글자를 따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관. 이거 복식 제도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다 때려 없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생의 실제 꿈은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자 체계, 문화, 어떤 예법 체계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구고 살아가는 거는 그 당시에 사대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선비계층 뭔가 문제가 많아. 뭔가 현실이 좀 많이 병들었어. 이거를 좀 뭔가 멋지게 새롭게 하고 싶은데, 이 꿈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런 꿈까지도 엿보이는 거죠.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바로 허생이었는데, 연암이 바로 자기의 대리적 자아를 허생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허생전은 다시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연암 그리고 열하일기를 꼭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